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 강풍과 홍수, 폭풍 해일에 따른 피해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14세 소년이 일가족 5명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하고 자수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1억 7천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뉴저지의 4개 구치소들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수감시켜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무려 8,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욕협의회도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새 인물이 대거 위촉됐고 여성과 청년위원의 수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욕협의회 자문위원회 새로운 인물들이 대폭 위촉됐습니다. 평통이 어제 공개한 자문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인원은 147명으로 지난 18기 186명보다 39명이 줄었습니다. 19기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수도 83명으로 전체 147명의 56.5%에 해당합니다. 지난 18기 신규 위원 비율 46.8%보다 9.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비율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성 위원 비율은 지난 18기 때 19.3%였으나 19기는 38%, 56명이며 4.3%에 그쳤던 45세 미만의 청년 비율은 수직 상승해 36%에 해당하는 53명이 위촉됐습니다. 청년 비율은 평통 사무국이 내세웠던 30%를 6%포인트 넘어섰고 40%를 목표로 했던 여성위원의 비율에는 2%포인트 미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이번 달 중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공식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카리브해 바하마를 초토화한 뒤 남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해안을 거쳐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강풍과 홍수, 폭풍 해일에 따른 피해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현재 플로리다주 해상을 지나는 도리안이 점차 플로리다를 벗어나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전 현재 도리안은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의 북동쪽에서 시속 8마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소 풍속은 시속 105마일에 달합니다. 도리안의 세력은 약화했지만 주말 이후 규모는 더 커지고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선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지역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리안은 버지니아 남동부 지역에도 6일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안 북상을 앞두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4번째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가 내려졌고 조지아주 서베너 해안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효됐습니다. 최근 총기 난사에 따른 참극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14세 소년이 일가족 5명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하고 자수했습니다. 소년은 2일 오후 엘라바마주 엘크몬트의 집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 5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이후 총기를 버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총에 맞은 3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년의 범행 동기와 총기 확보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텍사스주 미들랜드와 오데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달 첫 주말에는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연쇄 총기 난사가 발생해 3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1억 7천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오늘 아동 개인정보 취득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방법의 준수를 유튜브가 태만히 해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사상 최대 벌금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연방거래위원회에 1억 3,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내고 나머지 3,400만 달러를 뉴욕주에 납부하게 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와 신고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에는 13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정을 통해 회사가 개인의 열람 이력과 기호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유튜브는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제한된 전용 앱을 개설해 13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13세 미만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보는 일이 횡행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앞서 2월에도 비슷한 연방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인기 있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 틱톡 운영사에 57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뉴저지의 4개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구치소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수감시켜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무려 8,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구치소는 2018년 한 해 동안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대가로 ICE로부터 1,655만 1,810달러를 받았으며 에섹스 카운티 구치소는 3,485만 302달러, 허드슨 카운티 구치소는 2,738만 470달러를 각각 ICE로부터 수령했다고 레코드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오렌지 카운티는 859만 9,779달러를 ICE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카운티 구치소들이 ICE로부터 받는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버겐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6년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수감하는 대가로 690만 달러를 받았으나 2018년에는 1,65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뉴욕, 뉴저지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 정책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 정부들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ICE와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ICE에 의해 체포된 이들은 어딘가에는 수용돼야 하는 만큼 먼 거리의 타주에 수용되는 것보다 지역 내 구치소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이 뉴욕주에서 발효됐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워싱턴 DC와 8개 주가 뉴욕 주정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하면서 발효된 그린라이트법은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인 30여 카운티 클럭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이 중 1위 카운티 미키 건스 클럭이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처음 소송을 낸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을 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라고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주별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방법에 그 누구도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 DC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워싱턴주 등이 뉴욕주 법이 정당하다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존 플래내건 주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뉴욕주 공화당은 어제 서포크 카운티 공화당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라이트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 차량국 직원들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 부조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신청 서류 양식 변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비이민 비자 갱신과 연장 신청서 I-539 양식의 공적 부조 수혜 여부를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다고 immigrationlaw.com이 밝혔습니다. 또 취업비자 청원서 I-129에도 지난 36개월간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은 적이 없는지 기입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변경된 신청 서류 양식은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 직후인 10월 1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적 부조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과 빈곤층 현금 지원, 주정부 일반 보조금,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 수혜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A 주거 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되며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키머니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금인데요. 뉴욕주에서 지난 6월부터 렌트 때 내는 신청 비용을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건물주들이 수백 달러의 키머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렌트 신청비 $20 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에게 $500에서 $700의 추가 키머니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회기 마감 전 새 렌트 안정법을 통과시키고 올 6월부터 신원조회를 포함한 신청 비용을 $20로 제한하는 법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신청비는 $20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건물주를 대행하는 브로커들이 여전히 세입자들에게 수백 달러의 키머니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코앞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자 아예 렌트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코앞은 렌트 신청비와 임대 보증금이 비싼 편이었지만 새 규정으로 보증금도 렌트 한 달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인들은 새 렌트법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젠탈 의원은 새 규정을 어기고 세입자들을 위협하는 집주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민권센터의 변선의 주택 오르가나이저는 과도한 신청비를 청구받은 세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영수증 등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변호사와 뉴욕주 주택보호 유닛 등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인종들에게 한식은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전통적인 음식들만 의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식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식이 대중 음식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LA 레스토랑과 수천여 명의 요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 음식 축제 테이스트 LA. 다양한 한국 스낵들은 물론 현지 입맛에 맞춘 한식 퓨전 요리까지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 앞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Yeah, I love it. I was in Seoul a few months ago, and so I grew to love it there, and I'm trying to find more Korean places in Los Angeles. There's many times I've gone to Koreatown with my girlfriend or coworkers, and unfortunately that's the only thing that it's only been Korean barbecue. But now that you mention it, yeah, I definitely want to check out more Korean food than just Korean barbecue. 한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K-푸드는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문화의 중심지인 LA에서도 한식당을 방문하는 타인종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Even people who are sort of the most casual diners now, they know about the banchan that you get, and they know, what like makes a really good kind of kimchi, and are willing to try these things that maybe before they wouldn't have been willing to. 특히 10대와 20대 중심으로 불고 있는 K-팝 등 한류 바람 역시 K-푸드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그런 우리의 한류 아이돌 K-팝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인기가 덩달아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한식 업체들과 식당, 한국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매년 증가하는 한식의 인기를 토대로 한식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K푸드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넘어 타인종들에게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지면 아래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돼 또다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그동안 비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던 LA시 지면 아래를 지나는 윌밍턴 단층이 규모 6.3 이상의 지진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활성 단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윌밍턴 단층은 표면에 금이 가는 다른 단층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게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질학자들은 윌밍턴 단층이 인근 다른 단층들과 연결될 경우 규모 7.4에 달하는 강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윌밍턴 단층은 헌팅턴 비치에서 롱비치와 LA 항구를 따라 12.5마일로 뻗어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옥슬리스 바봇 뉴욕시 보건국장은 뉴욕시에서 급격하게 늘던 홍역 환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홍역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홍역이 빠르게 전염되면서 654건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 3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지난 6월부터 종교적 이유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5월 한 달 동안 뉴욕시청 집무실에서 근무한 시간이 단 7시간에 불과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이 기간 단 6번만 시청 집무실을 찾았으며 미팅 2건, 행사 참석 4건, 라디오 게스트 참석 1건 등의 일정을 가졌는데 반면 대선 출마 이후 66차례나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레버 21을 상대로 $1,000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USA 투데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란데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포레버 21이 뷰티 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이미지와 비디오 등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란데 측은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샴페인 카운티 검찰은 일리노이대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 기숙사 승강기에 올가미를 만들어 걸어둔 수학과 2학년 앤드루 스미스를 중어범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올가미는 과거 백인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형에 처할 때 사용한 형벌 기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어범죄가 인정될 경우 스미스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